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자, 오늘 계속해서 군인들에 대한 그 친일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원에 묻혀 있는 친일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노영기 교수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선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친일 인명사전 편찬할 때 당시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교 서민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인명사전 편찬할 때 그때 함께 참여를 하셨던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랬죠. 자, 오늘 친일 군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김창룡, 뭐 백선엽, 그 다음에 박정희 그 이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신태영이라는 사람도 있고, 신태영이라는 사람은 야스쿠니 신사 안장을 원했던. 이건 아주 끔찍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어떻게 아까 저기 자료를 보니까 그 야스쿠니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게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군인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 슬로건 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생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물론 뭐 열심히 싸워라라든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싸워라 그러지 죽어라 소리는 안 하는데 네. 일본 군인들은 2차 대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야스쿠니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진단 말이에요. 전쟁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면 국립묘지에서 만나자 이거니까 뭐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 말 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나는 죽으러 나간다. 하는 식의 이제 뉘앙스로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이런 식의 아마 이야기를 신태영도 빈번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친일로 보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스쿠니에 안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야스쿠니는 묘지가 아니에요. 네, 신사. 야스쿠니는 신사니까 네, 거기에 위패를 예.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황이 제주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현충원의 친일파들 파묘, 그 다음에 파묘는 안 되더라도 아까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친일 안내문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과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네. 인생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문학적 재능이라든지 하는 거는 얼마든지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친일 행각을 했던 자체가 명기가 되고 있고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듯이 모든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공을 세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를 저지른 부분도 있으면 공을 무시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오를 무시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명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어떤 행위를 했느냐. 왜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그 친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거는 반민족이에요. 그렇죠. 네. 그 친일이 했던 그 프로재팬이 아니라 이거는 이 콜라보레이터로서 반민족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 역사의 잘못된 점을 좀 준엄하게 비판을 하고 앞으로 만약 유사한 사태가 생길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는 교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현충원에 보면은 그런 일본군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그 외부로 이장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게 정 안 되면은 옆에다가 친일 행각의 무슨 뭐 그런 거라도 뭐 팻말 같은 거 세워놓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현충원은 성역이에요, 성역. 성역에 묻혀 있는 사람 옆에다가 이 사람은 반역 행각을 했다라는 간판을 세워놓는다라는 건 이거는 모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기는 뭐한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의 아버지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 일제시기 때 감옥을 굉장히 많이 다녀오신 분이고 물론 해방 전에 돌아가시긴 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 이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왜 산치는 이 현충원에 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단호하게 만주군이 지배하는
이 현실에서는 현충원에 갈 수가 없다. 음. 그게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원래 민족주의라는 게 사실은 우익의 이념 또 극우적인 이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그 뭐 굳이 이념적인 얘기를 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민족주의 우리나라의 극우나 이 우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의 민족, 한국의 국가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우선하고 미국을 우선하는 그런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모순적이에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로 따지고 보면 이제 근대 이후의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럼 근대 이전에 뭐 없었냐 하면 없었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이 내셔널리즘을 예. 번역을 하면서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그 에스닉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내지는 국민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종의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근대 내셔널리즘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근대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셔널리즘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우익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주권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국민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게 기본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못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취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인데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가요. 친북이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거꾸로지요.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보수고 우익의 견해가 돼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좌빨이 돼버리냐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민족주의나 이런 부분들 또는 국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게 정의의 편에 섰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자, 먼저 오늘 그렇다면 신태영에 대해서 좀 제일 먼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자료 사진을 좀 볼게요. 전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전형적인 일본인 스타일의 어떤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신태영 장군의 그 양력 해가지고 저 현충원에 묻혀 있는 그 뭐 묘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태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일제시대 때? 신태영은 그 일본 육사 26기니까요. 그 이제 그 대한제국 무관학교 당시 이제 그 1908년에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해산될 때 2년제 무관학교가 있어서 그 무관학교가 이제 지금의 사관학교에 해당이 되는 건데 2년제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군사 교육을 받겠다고 원하면 일본 육사로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회유 체계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육사로 건너간 사람들이 26기가 입교 일본 육사 들어간 게 13명, 그다음에 아마 27기가 20명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로 임관했던 일본에 가서 일본 육사를 나와서 일본군 장교로 임관됐던 사람 소위 이상으로 임관됐던 사람이 한 63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 거의 절반이 26기, 27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전투 능력이 없었다. 뭐 한국 전쟁 때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1908년 당시에 사관학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출생 연대가 1880년대, 90년대 총각 90년이 넘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1880년대생들이 대부분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는 뭐 이제 다시 군대 복귀를 했습니다만 전쟁이 나니까 이미 그때는 60대, 60이 넘었죠.
그런 면에서 아마 군사 지휘 능력 같은 것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태영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 시대 때 이 사람이 아마 계급이 대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니까 대령. 조선인치고는 예, 우리로 치면 대령이죠. 대령이죠. 대령이니까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올라갔던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은 신태영 같은 경우는 역시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말기에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동원하지 않습니까? 동원을 할 때 이제 징병령 발동하고 그러니까 지원령 발동하고 징병령 발동했을 때 조선 청년들에게 이제 일본군 고급 장교로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 바치러 전쟁터에 나가라 이런 걸 많이 독려했던 행위를 했던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항상 입에 달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친아들이 이 신흥균이에요. 네. 신흥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 육사 출신으로 아마 52기인가 53기인가 그럴 건데 그 오키나와 전투까지 참전을 하니까 일본 육군 장교로 실제로 전투에 투입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또 한국군에서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그러면 부친인 신태영과 아들인 신흥균 이 사람들은 과연 또 한국 전쟁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큰 역할은 못해요.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태영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곧 그만두고 그렇게 뭐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할 지휘 능력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됐고 신흥균도 그렇게 한국 전쟁 때는 커다랗게 실전 경험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오거든요. 상대적으로 육군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한국군에서 전쟁 때는 별다른 활약은 없고 포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다졌는데 신흥균이 오키나와 전투 당시에 1944년에 아마 오키나와로 파견이 돼가지고 중대장이니까 이제 뭐 중위 계급 정도, 중위에서 대위 정도 계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키나와 전투라는 전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일방적인 전투입니다. 미군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거는 1945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에 종식이 되는데 거의 일방적인 한 포 사격을 거의 4, 5일 이상 하고 들어가서 점령해 나가는 단계였으니까 실전 경험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전투라고 할 만한 게 벌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 인민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시 연안파랄지 그다음에 항일 빨치산이랄지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군요. 자, 포병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우죠. 신흥균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사람이 포병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게 우리나라 포병대를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포병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원래 병과가 일본 육사의 포병병과예요. 그러니까 포병 장교입니다. 포병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포병 장교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해방 이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국군 포병부대 창설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김정렬이 이제 그러니까 공군 항공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전쟁 말기에 일본에서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45년 이전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육군 해군만 있었지 공군이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그래서 이제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너무 이 육개군의 알력도 있고 해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이걸 나중에 전쟁 말기에는 따로 특수 사관학교로 항공사관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김정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니까 그 항공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인물들은 뭐냐면 국가공인 친일파를 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충원에 묻혀 있는 국가공인 친일파들인 거죠. 현충원에는 묻혀 있지는 않는데 포병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장은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주군 출신이고 신경 출신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포병 사령관도 하고 중요한 거는 포병 사령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백범 김구 선생 암살조를 가동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두희예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불행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49년도에 유학을 떠납니다. 도미 유학을.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포병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전쟁이 중간에 빵 터져버리니까 돌아와서 뚜렷한 보직이 없어서 후방에서 술 먹다가 자기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만주군에서도 뭘 했고 나 한국군에서도 뭘 했고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50년인가 아마 죽습니다. 곧 죽어요. 그러니까 현충원에도 못 묻히고 그런 인물도 있었네요. 포병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는 포병 사령관으로 예. 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오늘 사실 다루는 인물들이 보면은 지금 오늘 한 인물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저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네. 친일파 군인으로 네. 선정된 네,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1000명 가까운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5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서 약 1000명이죠. 이게 이제 그 뭐 또 이의제기하고 기각되고 한 게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아마 1000명이 좀 안 될 거 한 998명인가 아마 네. 지금 확정이 된 건데 사실 그 사이에 그 안에 보면은 군인들 일본군 군인 출신의 경우가 사실 34명이에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그만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선정된 일본 군인 출신들 만군 출신까지 포함해서 34명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빼박이거든요. 엄선된 친일. 예, 정말 그 치밀하게 엄선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신현준 해병대 초대 사령관부터 2대 사령관, 3대 사령관이 다 간도특설대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공인기관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에 의거해서 증거를 다 모아서 친일 행위를 한 자로 선정을 했는데 국가 공인을 한 건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다. 뭐 파면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그건 달리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방송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왜 같은 공간 안에 독립유공자랑 친일 군인들이 같이 묻혀 있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을 친일파 군인으로 선정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뭐 선정 그냥 뭐 뽑아만 놓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를 기억하라? 만 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그 정부 국회의 직무유기죠. 네. 네. 예. 국가의 직무유기이면서 국회의 직무유기이면서 그리고 사실 사법부에서도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데 참 엉터리 같은 그런 판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전범기업 관련된 그런 판단도 그렇고 참 그러니까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답답해요. 이게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을 깨트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친일이라는 말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뿌리가 그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는 뭐 계속 물갈이가 되고 이제 그 고시로 인해서 관료들이 그 충원됐으니까. 근데 또 사법부는 그 뿌리 자체가 일제 때 이미 그때 이제 그 판검사 법 그 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아니면은 그 친일파 인명사전, 친일 인명사전 선정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부 다 100%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전혀 이제 그런 과거사가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와 사법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자, 초대 육군 참모총장 친일 군인 이응준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응준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면요. 매일신보에 또 이응준 관련된 기사가 떴네요. 39년 3월 19일자로 해서 이응준 중좌하고 좀 좌담을 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육군 참모총장이 친일 군인 출신인 것도 문제지만 이 초대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랄지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은 20몇 대까지요? 20 아마 5대 뭐 아니 참모총장. 참모총장이 20몇 대까지 네. 예. 친일 군인들이 맡았었고 국방부 장관도 역시 계속해서 친일 군인들이 친일 군인이 아니었죠. 일본 군인 출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응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 조금 이야기를 네. 하면 이응준도 이제 무관학교 재학하다가 이제 일본 가서 일본 육사 26기로 인간에서 일본 군인이 된 사람인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응준의 장인이 이 장인이 누구냐 그러면 독립운동가 이갑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갑 선생도 보면은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고한말에 육사 출신인데 이분은 독립운동으로 가신 분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또 막역한 친구지간이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보면은 1919년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청천 장군 있지 않습니까? 지청천 장군도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네. 근데 탈출해서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그때 이응준과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청천 장군은 갔고 이응준은 안 갔습니다. 안 가. 물론 당시 이제 조선군 사령관이 회유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때 독립운동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결국은 뭐 해방될 때까지 일본군 고위 장교로 개인의 영달 입신 출세에 매진했던 인물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그 영화 밀정이 아니라 암살에 네. 보면은 속사포가 유명한 대사 남기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서 압록강을 건너자.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일본 육사 출신이었다가 독립군으로 갔던 김경천이라는 분의 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일본군 대자로 갔던 사람들은 현충원에 있고 김경천, 뭐 지청천, 본명은 지대영인데 이런 분들 탈출을 해서 독립군 활동을 하고 광복군을 조직했던 이런 분들은 지청천 장군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 김경천 그분은 아마 시신도 못 찾았죠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뒤바뀌어 있죠 역사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49년도에 이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의 참모들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이범석 장관이에요.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데 근데 이응준 그리고 최병덕 국방부 총참모장도 마찬가지로 일본 육사 출신이고 이종찬이라는 그 양반하고 같이 일본 육사 동기동창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군대는 민간과 별개다. 반민법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일제 시기 때 일본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면은 당시의 군 수뇌부는 거의 처벌 대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조사조차 민간과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놔두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면죄부를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군사 기술자와 같은 그러니까 군인의 이력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유지하는데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군인의 능력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노영기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군에 있어서 친일파 청산을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국군의 정체성 이런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그러면 과거 이력을 통해서 볼 때 누구한테 충성을 했냐는 겁니다. 국가나 자기 나라의 자기네 우리의 뭐 조선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국가와 국민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한테 충성을 한다. 최종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식민지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국가의 순애한테 충성을 하는 식민지의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든지 국민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이미 태생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그게 일신의 영달 출세를 위해서 군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짓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의 본분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망각하거나 모르고 있거나 또는 군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어떤 정권을 탈취했던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아직까지 참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일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또 이종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종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종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조부, 부친이 모두 친일파였네요. 자, 자료 사진을 좀 볼게요. 저 이종찬 저 사람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조선에 그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은 이 왕공족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조선의 왕족들이 네. 그 왕족 공족이 새로 그러니까 천황과의 황족에 준하는 황족 대우를 받는 사실 황족이죠. 황족 취급을 받는 계급이 왕족에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은 근대적인 그 귀족 제도 그걸 화족 제도라고 합니다만은 그 자기를 부여를 했습니다. 귀족들을 만들었어요. 근대 귀족을. 근데 이제 이 조선인들한테도 자기를 줬어요. 일부 조선인들한테 자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종찬 집안 같은 경우는 자기를 받았던 집안입니다. 자기를 받았던 집안이고 이종찬은 45년 해방 직전에 사실은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엔가 자기를 받았어야 되는데 전쟁 말기라서 자기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습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받았으면 아마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텐데 안 받아요. 그리고 해방 이후가 되면은 또 문제인 게 다른 사람들은 일본 육사 출신들 중에 대부분은 다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종찬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49년도까지 안 친구하고 술은 같이 먹어요. 최병덕과 같이 마시기는 하는데 안 들어오고 있고 어디서 술을 마셔요 그러면? 그냥- 제주도에서 마셔요? 아니요. 최병덕은 서울에 있으니까 같이 예. 서울 술집 돌아다니면서 마셨겠죠. 군으로 안 들어온다고요? 네, 군대 내로 안 들어오고 음. 밖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김석원도 정부 수립 이후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건 눈치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 김석원은 눈치를 봤던 것 같고 네. 이종찬은 그냥 낭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종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습작을 안 했다는 게 습작을 해버렸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습작을 안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종찬 같은 경우는 들어왔으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계급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제일로 높은 계급이 되죠. 참모총장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또 시인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200의 시형을 추모한다 해가지고 그 매일신보에 또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이종찬 관련된 38년 9월 13일 날. 그러니까 낭인 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시나 읍조리고 이렇게 좀 다녔던 한량 같이 그렇게 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가능했겠죠. 네. 예. 근데 중이잖아요. 중이. 네. 어디 중이 나부랭이가 씨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 집안 백을 엄청 그 덕을 받겠죠. 예. 시인 장교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죠 저기에. 예. 그래서 참 매일신보에 뭐 이런 시인 그러니까 장교 시인 장교를 이렇게 또 소개할 정도로 매일신보가
그것도 좀 웃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게 저기가 있어요. 정치적 중립 문제를 가지고 부산 정치파동 아, 그 이승만 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 이종찬 참모총장이 그걸 반대해버리고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 보통 알려지기로는 이종찬 참모총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지가 있어서 그걸 훈령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네. 실은 지휘권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이걸 그 제어를 한 거죠.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육군본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파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었었는데 하나는 그 이종찬으로 되는 최고 지휘부이고 참모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용문과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이용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 육사를 나온 한국 기병 장교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때는 사관학교의 승마대회가 용문배예요. 아, 여기 일본 육사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 26기 아까 27기가 숫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27기까지가 이제 무관학교 마지막이었고 네. 그 사람들이 1909년에 이제 일본 육사로 편입돼 들어간 다음에 사실은 일본 육사에서 조선인을 안 뽑아요. 언제까지 안 뽑느냐? 그러면 1928년까지 안 뽑아요. 1928년까지 안 뽑았으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안 뽑은 거죠. 안 뽑다가 1928년부터 다시 그러니까 45기가 해당이 되는데 즉 27기 다음에는 45기예요. 조선의 왕공족을 일부 제외하면 조선의 왕공족으로 육사에 특전 입학한 사람들을 일부 제외하면 45기 이후부터가 이제 다시 뽑힙니다. 뽑혀서 이제 이종찬이도 마찬가지죠. 이종찬이도 마찬가지고 아까 45기, 46기, 49기 여러 식 극소수가 뽑혀서 일본 육사를 갔으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또 한편으로 의미 규정을 하자면은 나는 정말 일본 제국 군대 장교가 되겠다. 천황폐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나는 오히려 26기, 27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원하기는 했지만 무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거 인연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국비 유학생식으로 구한말에 유학생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45기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입학 시험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일본 육사가 한 기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기수별로 차이가 있고 나중에 전시기가 되면 또 막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아주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 엘리트들입니다. 그러겠죠. 네, 소수 엘리트들이고 지금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한 기수가 얼마나 되나 뭐 200-300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아, 네. 네, 그 굉장히 적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재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열도 재수해서 경기 나와가지고 재수해가지고 일본 육사. 지금 우리 한국 육군사관학교도 한 기수가 300명이 안 될 거요? 예,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대로 원래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벤치마킹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본 영향이 굉장히 아니, 컸죠. 한국 지금의 육사는 미국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웨스트포인트 뱀플리트가 이제 거의 옮겨다 놓은.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사실 이 육사라는 게 사병 경험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장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국가마다 좀 네. 달라요. 아, 그래요? 독일군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맨 이제 병서부터 장교로 올라가는데 또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유럽식 그러니까 뭐 그 평민과 귀족이 있는 국가에서 형성된 네. 그 제도는 장교와 일반 사병이 분리돼 있죠. 예, 그 장단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 연구하면 이 사람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양민을 그 사격 관역대에다가 세워놓고 이 사격 연습을 해요. 이 사람이 바로 김석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말 악랄해도 이렇게 어떻게 악랄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관역대에다가 세워놓고 쫙 세워놓고 저기 이제 훈련을 하면서 훈련용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게 양민을. 언제적 일이죠?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만주에서 있었던. 만주에서. 네. 근데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저런 것이었고, 문제는 이제 그때 배웠던 이러한 방식들 자체가 해방 이후에 제주도 4.3이나 아니면 네. 여순이나 아니면 빨치산 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총 지어주고 계엄령 선포되면은 무서울 게 없는 지휘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백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김백일 같은 경우가 이제 저런 뭐 양민 학살이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 토벌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양도 차단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산으로 식량을 보내는 걸 끊는다, 보급을 끊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일본이 만주에서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마을을 소개를 해버립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선에서 5km 떨어지면은 적성 지역. 근데 지리산 인근에 있는 구례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산 가까운 마을들은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만주에서 그리고 이제 집단 불락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30년대 만주에서 있었던 방식.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의 경험들이 해방 이후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라든지 국민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인식이 아니라 네. 적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습성이라 그럴까. 맞아요. 네, 좀 속된 표현으로 정말 그 훈련된 아주 사냥개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만군의 경험에서 파생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마 일본군들도 같은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그 만주에서 벌였던 그 대규모 토벌이나 삼광작전, 선멸작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했습니다. 하기는. 일본 근데 일본 국내에서도- 군대도 일본 네. 국내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 군이 뭐 동원됐던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족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네. 일본 군이 만주에서 했던 것은 이제 동족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주 해버렸다는 중국에 것인데 들어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잔악한 행위를 뭐 그런 그거는 뭐 있겠죠. 끝없이 하는 거죠. 뭐 그런데- 남경 대학살만 보더라도. 이 일본군 출신 저자들은 우리 동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짓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관동군보다 훨씬 더 잔악한 놈들인 거죠. 네. 그렇죠. 좀 심하게 비판을 하자면 저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황군으로서 일본군의 아이덴티티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조선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이건 다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항일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치환되는 논리가 뭐냐면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예를 들어 반국가라든지 하는 개념으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일본에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던 이 빨갱이 토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갱이다라고 하는 레떼를 붙이는 순간 적으로 간주가 되고 이것은 죽여 없애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네. 국민도 아니고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해방 이후에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지 안 다른지도 몰라요. 그냥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서 죽이고 했었던 게 이제 제주 4.3이랄지 여순이랄지 그다음에 질산 빨치산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이 김석범이라는 사람을 조금 연구라기보다는 방송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또 창씨 개명을 안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씨 개명에 대해서 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예를 뭐 다카키 마사오라든지 예를 들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호적제도가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호적제도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호적제도가 38년도에 이후에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조선에다가 일본이 호적법을 적용을 안 시킵니다.
조선의 식민지 조선의 예. 조선 사람들한테는 호적법을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민적이라고 해서 그 민적이 총독의 재령에 의해서 근거로 민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 할아버지들 막 그 저 뭐 서류 띄면 재적 등본이라고 하는 네.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재적 등본이 왜 재령에 근거하는 재적이에요? 호적이 아니에요. 근데 호적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병력 동원을 위한 자료입니다. 호적법에 근거해서 병력 징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8년에 실시를 했다는 건 조선인들도 앞으로 일본 군인으로 동원하겠다는 포석이고, 그래서 이제 호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창씨 개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닭깎기로 안 고치더라도 박 씨를 닭깎기로 안 고치더라도 법령이 시행되는 날로 김 씨가 긴 씨가 되는 거예요. 일본 발음으로. 그러니까 홍사익 같은 경우는 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호적법이 적용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꿨다 안 바꿨다의 의미는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웃지 못할 비극 같은 것도 많아요. 그 같은 진주 강씨인데 아버지 성이 다르고 아들 성이 다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이 달라져 버려, 부자지간에. 그러니까 이제 창씨라고 하는 게 씨를 창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임씨 같은 경우에는 창씨 개명 잘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림씨요. 예, 수풀림자. 수풀림이 하야시, 하야시라는 일본 성이 원래 있으니까. 일본 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간도 특설대나 아니면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로 있던 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 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충실한 황군이 돼 있고 신민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선 총독부나 이런 데서는 압력이 가해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대장이나 이런 데에서 별로 그렇게 압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김석범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이력이에요. 이 사람은 참 연구 대상인데, 뭐냐면 이 사람이 만주국 만군 봉천 오기 출신인데, 구 이제 2년제 사관학교, 그 2년제 군사학교를 나와서 복무하던 중에 일본 육사로 본과로 파견이 되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본 육사 54기 본과를 마쳐요. 마치고 나중에 또 만주에 돌아가서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합니다.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는 어떤 내용을 지칭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다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까지 한단 말이에요. 한국군에서. 근데 이런 게 참 우리의 뭐라 그럴까, 해방 전후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 창씨 개명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자신들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창씨 개명을 했다 하는 그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장씨 개명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만군 출신들이 나중에 개명을 많이 합니다. 네. 김백일이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신현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래서 그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친일파 군인들 네. 그 연구하려고 그 이름으로 추적이 안 돼요. 과거를 세탁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명이라든지 별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조사를 하게 되니까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친일 군인 그 신현준, 이 사람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병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은 해병 출신은 아니잖아요. 예, 자료 화면 보면 얼굴을 보면 그냥 사진상으로는 얼굴이 되게 좀 잘생겼어요. 외모가 그럴듯하고. 저기 저 오른쪽 사진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신현준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해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해병이라는 게 없었죠. 해병대가. 네. 예. 해군 육전대라고 불렸어요. 해군 육전대요. 그러니까 예. 해군 육전대는 19세기부터 각국의 이제 해군이 뭐 바다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항구를 공격하거나 하면 상륙해서 싸울 필요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병가가 이제 해군 육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왜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1866년 병인양요가 났을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군 육전대예요. 아하. 들어왔던 해군 소속에. 그러니까 네. 자, 이 신현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해병대를 창설한 사람인가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해군 신현주- 육전대에서 해병대라는 그 신현주는 간도특설대 출신입니다. 예. 간도특설대고 그 김백일과
신현준 두 사람은 간도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38년도부터 시작해서 45년 패전하고 나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간도특설대 해체까지 맡아서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김백일과 신현준이에요. 해체까지 맡았어요. 네. 네, 부대 해체까지. 그러고 이 사람들이 특히 신현준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만주에 당연히 있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자기가 했던 행위, 간도 특설대로 했던 행위를 너무나 자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육군 경비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가 뒤늦게 좀 움직여도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라든지 공사라든지 공군이라든지 육군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해군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리가 포스트가 차고 이 사람도 저희가 이제 뭐 대위 출신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쨌든 하여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 해병대가 만들어지니까 근로 해봐라라고 해서 해병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의 전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전직이 있고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초대 해군 해병대 사령관으로 발탁이 된 것 같고 신현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회고록을 남기고 있어요. 회고록을 남긴 남긴 게 있습니다. 예, 신현준 회고록이 있고 거기서 나름 뭐라 그럴까 조금 일말에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한 조금 언급을 합니다. 좀 반성적인 언급이 나오기는 나와요. 네. 그나마 신현준이 그나마 나은 편이네요. 네, 그러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일제 시기 때 무슨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비교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 네, 사람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부끄러워는 할 줄은 알았죠. 근데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만 해도 양심, 일말의 양심이라도 조금 있었던 사람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백홍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선인, 그러니까 군인 출신인데 또 일제 징병 당시에는 군인으로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징병 당시에 그 간부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징병을 위한 어떤 그 조직의 간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병무청 간부예요. 네, 일종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백홍석이라는 사람. 백홍석이 잠깐만. 일찍 전역을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일찍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련 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게 가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얼핏 기억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일본 그 백홍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역을 했다가 전쟁 말기에 네. 태평양 전쟁 말기에 다시 아마 복귀를 할 겁니다. 아하. 해서 그때가 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징병 업무가 이제 4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병무청과 같은 기구가 병사구라고 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세워져요. 평양 병사구라든지 서울 그러니까 경성 병사구라든지 대구 병사구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군인들 출신들을 복귀를 시키는데 일본 육사 출신의 일본군 육군 장교들은 예비역 장교가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복귀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야 됩니다. 다시. 예비군이죠. 그러니까 예비역 장교들은 하시라도 장교 이상 소위 이상의 장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몇이 됐든 다시 만약 소집 명령서가 떨어지면 군대로 다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이제 사실은 일본 육사 출신 26기, 27기들이 1950년 6.25 한국 전쟁 났을 때도 이미 나이들이 뭐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다시 동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자의반 타의반 그런 것과 그런 관행 일제시대 관행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재밌는 사진인데 저기 보면 이제 사관학교 졸업할 때 그 사진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성적순으로 배치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번호를 줍니다. 군번일 거예요. 예, 그게. 근데 저게 성적순으로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네. 저 백공석이라는 사람은 사관학교를 4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저 오른쪽 위에서부터 1, 2, 3, 4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모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백홍석의 성적순 네. 4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상도 그러니까 왜 저거 있잖아요. 박정희도 만군 그 사관학교였나 북사 본관가 하여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네. 일본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본 육사 출신자들이 졸업 성적이
평생 가요. 졸업 석차에 따라서 배치 부대가 달라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근위사단, 1사단, 2사단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제 성적 순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그 앞사단에 좋은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평생 그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물론 조선 출신 일본군 장교들이 그렇게 또 우대를 받았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종의 그들이 남긴 기록 같은 걸 보면 군 장교였으니까 일본군 장교였으니까 뭐 홍사익도 그렇고 다른 군인들 같은 기록을 보면은 일본군 장교 계급장 달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 차별받은 기억이 없다 이런 게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들이 이제 배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는 은근히 견제와 차별.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굉장히 그 미개시하고 야만시하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네. 자, 또 이제 친일 군인 이제 송석하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언급을 할게요. 이게 육군 소장으로 전역을 했나 봐요. 아니 육군 소장으로 전역을 했나요? 아무튼 이게 좀 자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의 묘비에 육군 소장 송석하의 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계급이 소장까지밖에 못 갔는지도 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또 일제가 송석하에 대해서는 또 그 일본군 장교들이 송석하를 굉장히 또 많이 칭송을 했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송석하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거지 일제가? 송석하도 간도 특설대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봉천 출신. 네, 봉천 군관학교 출신이고 네. 간도 특설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악랄할수록 더 많이 칭송을 받았겠죠 당시에. 그러니까 대체로 일본군의 눈에 띄게 자기네들이 좀 칭송을 받고 또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고 하려면 일본군들보다 더 악랄한 모습을 보여야 또 칭송을 받거나 또 위치가 올라가거나 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일제가 이렇게 칭송을 했을까? 칭송을 할 리는 없죠. 그냥 뭐 일 잘하네 그러고 인정을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 자체를 일본은 뭐 상승 부대다. 싸움에 전투에 나가면은 지지 않는 부대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사냥개다. 잘 길들여진. 그러니까 사냥개 중에서도 최고 에이스 사냥개. 그러고 이제 만주 국군을 만드는데 만주 국을 형식상으로 독립국 취급을 하고 만주 국군을 만드는데 만주 국군은 이제 일본군 부대인 일본군 사령부인 관동군 사령부의 이제 예하가 되는데 네. 사실 일본 군 당국은 군 중앙부나 관동군 수뇌부들도 만군을 안 믿어요. 군대는 있지만 그래서 그 중일 전쟁 때도 중국으로 들어가 싸울 때도 만군을 동원하지는 않아요. 중국 본토로. 왜냐하면 이들이 총구를 어디로 돌릴지 모르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래서 만군은 존재를 했지만 만군을 직접적으로 전술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예산 낭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쓰는 특수부대를 만들자. 그 특수부대를 만들자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아까도 뭐 저 지난번 그래서 오족협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족을 경쟁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부대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각 민족별로 러시아인 특수부대라든지 러시아 100개 러시아가 있으니까 네. 그 몽골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안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특수부대, 특설부대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주국이 이제 인공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이 만들었는데 하지만은 그런 티를 내지 않게 하려고 이제 위장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만주국의 이제 그 국가 원수는 그 잘 아는 그 부위 마지막 황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부처에 뭐 장관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만주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중국 사람, 만주 사람. 그런데 바로 그 아래 실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한 사람은 그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더라고요. 기신 노부스케가 이제 만주국에 있었을 때 경제부장으로 가 있었는데 뭐 길게 가 있지는 않아요. 길게 가 있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이제 경제부장이면 뭐라고 할까요? 차관급 높이 봐도
차관급이나 그 밑에급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만주국 경제를 전부 움직이는 좌지우지했죠. 만주국 예산을 전부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간도 특설 때 뭐 제일 아주 그냥 하급 장교잖아요. 간도 그런- 특설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만주군 만주군 장교잖아요. 자기 그 아주 이제 뭐 한 소위 정도 됐겠죠. 소위나 중위 정도. 제대 그러니까 중위로? 해방 때 중위였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44년에 소위 인간하고 45년 해방 전에 중위 바로 인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박정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본을 방문을 해서 기신 노부스케를 만났을 때 각하라고 호칭을 하면서 뭐 깍듯하게 뭐 상관 예우를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근데 아마 저는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기시랑 박정희의 뭐 그 만남 이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시가 굉장히 기시 노부스케가 사실은 굉장히 친한파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만주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만주에서 우리가 같이 조선 사람들도 같이 이제 만주국 경영에 같이 도모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감을 표명했다 이런 식의 자료들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계속해서 아까 좀 몇 번 언급이 됐던 김백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순항쟁 당시에 계엄사령관을 했더라고요, 여순에서. 그러면서 아주 양민학살에 아주 선봉에 나왔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에. 간도 특설대 출신인데요. 예. 간도 특설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원래 유명한 거죠? 분명히 아마 김찬교인가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내려오면서 김백일로 개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분 그게 아마 세탁이네요. 예, 청천백일에서 따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예. 그리고 이 1938년 간도 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발탁이 돼서 그 전에도 이제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게릴라 진압 활동 이런 거에 대한 그 경험이 많았고 간도 특설대 창설 이전에도 경험이 많았고 창설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체까지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해체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간도 특설대 멤버들 중에서도 아주 그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 내지는 핵심 역량이 몇 사람이 있는데 또 나올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현준도 비슷하고 김백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김홍준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었고 아마 간도 특설대 활동이라든지 실적을 올리는데도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군인 묘지에도 묻으면 안 될 자들이다. 그 김백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가 네.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순 사건 때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사실 부대는 이여단장이었던 원영덕 그 만주 군의관 출신이거든요. 연세 세브란스 의전 나와가지고 만군의 이제 군의관으로 장교로 자원을 하죠. 자원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자기 밑에 있는 부대인데 실제로 미군도 알고 있었고 정부도 알고 있었고 원영덕은 실전 경험이 없는 지휘관이고 김백일은 실전 경험이 탁월한 지휘관이고 그래서 오여단장인가 하면서 그 부대를 다 이끌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만주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지리산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마을을 소개하고 민간인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치산이 그 마을에 출연했다라고 하면은 하사관들에게까지 생사여탈권을 줍니다. 경찰 현지에 있는 경찰들조차도 군에서 암구호를 받아가지고 이동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여수에서 이제 악명 높은 사람은 김정원이라고 지원병 출신이 따로 있긴 한데 그 사람보다는 이 양반이 이제 거의 모든 지휘를 하면서 터벌을 빙자해 가지고 마을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 간도 특설대에서 써먹었던 만주에서 했던 방식이 방식을 그대로 원형. 지리산으로 그냥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보면 그 보병학교 그리고 전투사령부 군에 있는
거기가 전 교육사령부를 만들 때 초대 교정을 시켜버려. 네,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심지어는 광주에 100일 초등학교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위들이 항상 임관을 하면 그건 사관학교든 ROTC든 뭐 3사든 이런데 그 졸업하고 나서 임관하고 기초 군사훈련을 하는 곳이 상무대라는 곳인데 네. 거기 사격장 이름이 100일 사격장이에요. 김백일. 그리고 백일로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광주에.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지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지금 저 자료 사진을 보니까 어디 동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가 거제도예요. 아, 거제도요? 그 저기가 그 흥남 철수작전 때 네. 한국 1군 단장이 김백일이었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철수작전은 미군 지휘관이 총 10군 단장인가 아마 알몬드 아무튼 그 양반이 했었는데 그게 저기에 아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동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흥남 철수 작전을 해가지고 군인들은 포항에 내리고 이 민간인들은 포로 수용소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거제도에 내렸고 네. 나중에 이제 포로 수용소 생기면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국제 시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기념 동상이 있는 걸로 알고 저 있습니다. 동상부터 빨리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거 했다가 예. 재판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 재판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니 두 분이 저기에 대해서 네. 그거는 별로 친일파 첫째는 친일 간도 특설대 출신 군인이었고 네. 실상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아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소송 당해가지고 제가 했습니까? 네. 아, 그런 상황이 좀 있었네요. 네. 자, 이제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됐던 이 김홍준에 대해서 조금 간도 특설 때 창설 멤버라고 하죠. 이 사람이 기방년 부대, 예. 그러니까 기방년 부대가 기관총 박격포 중대입니다. 네, 중무장을 기관총- 했죠. 당시 뭐 1940년 전후 시기에 네,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특수부대, 조선인 특수부대 창설을 해서 이 기관총 박격포 포병이네요 거의. 그 아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수준.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이제 토벌, 이들이 말하는 토벌이죠. 네,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민간인이나 항일 영군이나 항일 독립군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가장 핵심 전술을 지휘했던 책임자가 바로 김홍준이었다. 이 김홍준이라는 사람은 사진이 없어요. 왜 찾아보니까. 그러냐면 예, 이 사람은 46년도에 죽어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사람인데 내려와가지고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 있는 사연대, 지금은 없어졌죠. 여순 사건 이후에는 없어졌는데 사연대장을 하다가 금방 서울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어쨌든 한강에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충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해방 당시 한국군 육군 소령이었죠. 추서가 됐을 거예요. 추서가 돼서 예. 대위였다가 대위였다가 어. 그때 당시에도 대위면은 상당히 높은 그렇죠. 계급이거든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치면 전력을 평가해 준 거니까 예, 예. 만군 대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사망을 그렇게 해서 사망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현충원에 묻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순직이긴 한데 순직으로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이거 찾아보면서 한 게 1년 뒤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죠. 거기에서 추모식을 해요. 47년도에. 김홍준 추모식이요. 네. 예. 사령관은 당시에는 광복군 출신, 나중에는 이제 북한으로 가버리는 송호성이라는 인물이 사령관이었었는데 사령관이야 간부들이 참여하는 추모식을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충원에 있다는 거죠. 국군 묘지도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렇다고 전몰 영사도 아니었었고 했는데 한국 전쟁이 나기도 전이었고 훨씬 전이죠. 네, 아직 그렇죠.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46년이면 우리 이제 정부가 48년도에 수립이 됐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자가 한국 전쟁까지 참전하고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겠어요. 아마 그러면 김백일하고 같이 김백일과 거의 비슷한 경로를 겪었을 겁니다. 네. 네, 한국군 최고 지휘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친일 군인들에 대한 어떤 기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박정희 기념관이 있듯이 그런 기념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게 현재?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선엽의 백선엽은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다부동 전투 기념 네. 뭐 이런 식으로나 그렇게 해가지고 추모비나 뭐 기념비나 이런 것들은 남원에 가면은 뭐 지리산에 관련된 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일본군 출신 그 한국군 장군들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정당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집단들이 군이에요, 군. 그것도 특히 이제 뭐 예컨대 제향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요. 그 저는 왜 그럴까? 이제 그 아무리 그 군 출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거는 잘못이다라고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군을 모욕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게 참 굉장히 그걸 볼 때마다 개탄스럽고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광복군, 독립군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 그다음에 간도 특설대랄지 이런 출신자들의 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제한군인회에서는 굉장히 큰 기득권을 갖고 있고 제한군인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국가사회에서 기득권을 또 이자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광복군, 독립군 이분들의 명예회복은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럴게요. 이게 참 지난한 과제이기도 한데 네. 아까도 뭐 결국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체성 확립 문제랑 결국은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제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일제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아까 법조계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의 영속성을 주장하거든요. 법학적인 네. 입장에서는 법은 한시라도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면 일제 시대도 법의 연속성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우리의 시대로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될 일제 강점기가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실시했던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판례를 삼고 있는 사례 같은 게 나오듯이.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일제 시대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 국민적인 어떤 정체성 문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비판적으로 이거를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돈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 일본이 가장 그 철저하게 색출하고 박멸하려고 했던 존재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빨갱이란 말이에요. 빨갱이란 말 자체가 일본에 생긴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이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논리가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 그대로 남아버린다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오히려 공산당 사회당이 생기는데 자익이 오픈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식민지 유산으로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정당성의 논리가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일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끊임없이 물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제시대의 그 마이너스 네거티브 유산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가장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사실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노영기 교수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마무리하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군대 역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확인 과정이죠. 근데 단 한 번도 군대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현대사는 군의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죠. 군을 빼버리면 한국 현대사는 없는 것이고, 근데 굉장히 불행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이제 털 것은 좀 털어야 되는데 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안타깝고, 제대로 된 군대라고 한다면 좀 냉정하게 보고 잘못된 유산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 변호사님, 우리 그 광복회 고문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이런 상황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정말 수치스러운 집단입니다. 네. 그거 인정해야 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그 군대보다도 자국민을 많이 죽여왔고, 자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고요. 일단 군 스스로가, 그리고 군 출신, 군 원로라는 분들이 좀 그 생각을 바꾸고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법, 상훈법 이 개정, 그 필요성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아는데, 이거 이 정부, 국가, 특히 국회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책임감 가지고 어서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뭐 친일에 대한 단죄랄지 법적인 처벌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앞으로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방법이나 응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정말 너무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초대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